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20세기 음악, 모더니즘 음악에 들어서면서 무조성 음악과 12음 기법, 12음 음열주의, 네, 그렇게 그 두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근대주의, 모더니즘, 현대 음악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주창자인 12음 기법을 창안하고 발견한 슈엔베르그, 아놀드 슈엔베르그를 중점으로 해서 그 두 제자인 안톤 베베른, 알반 베르그 이렇게 세 사람 현대 음악의 삼위일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사제지간이면서 가장 현대 음악의 어떤 출발 지점에서 큰 영향을 끼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음악을 논하고 이제 20세기의 전반적인 그 초반의 경향을 살펴봤어요. 이제 그러면 안톤 베베른까지 저희가 봤죠. 이제 베베른 이후에 이제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더욱더 이 모더니즘이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21세기 음악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양음악사 2의 제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25장은 새로운 양식의 조성음악이에요. 우리가 무조성과 12음 기법을 했는데 새로운 양식의 조성음악? 네, 조성음악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조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음으로써 조성은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고 또는 조성과 무조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작곡가들 이제 몇 있는데 그것을 좀 보는 거죠. 이제 민족적 양식과 신고전주의.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18세기의 고전주의라는 그 말을, 그 용어를 쓰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세기의 아주 강타한 아주 중요한 사조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주의입니다. 네오클래시시즘.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장단음계 선법, 민요선율을 사용을 했지만 그 사마음 중심의 어떤 기능적인 화성을 쓰지 않고 그런 걸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또 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것이 없는가. 조성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떤 음향적인 면에서 새로운 스타일이 없는가를 찾게 되었고 표현주의였잖아요. 이제 그것을 표현주의로서 말미암아서 후기 낭만주의에 중점을 두고 제2 비엔나 악파도 이제 그 무조성과 음열까지 이르게 된 건데 거기에서 보다 절제된 음악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잡한 아주 여러 가지 양식이 합해져 있는 말러 음악이라던가 또는 그 프랑스의 인상주의, 애매모호하고 뿌연 듯한 그런 드뷔시 음악보다는 좀 더 간결하고 선명한 음악, 음색. 그래서 이제 18세기 고전주의 음악이 형식면에서뿐 아니라 그런 음색의 좋은 점이 아닐까. 이제 거기서 해답을 찾으면서 신고전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의 어떤 내적인 요소를 지향한 것이 인상주의고 이제 후기 낭만주의였다면은 신고전주의는 눈에 보여지는 뚜렷한 그런 형식이라던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양식을 더 굉장히 중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상당한 과장과 더불어 그 격렬하게 표현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그로부터 탈피하여 그러니까 반낭만주의로서 네, 반인상주의로서 또 그런가 하면 네, 이렇게 신고전주의가 나왔는데 객관성 있고 절제된 그런 세련미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이름 붙는 것이 신고전주의를 새로운 객관성이라는 이러한 명제로 그 사조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대표자들은 20세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러시아의 스트라빈스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서 헝가리의 바르톡이라던가 또 힌데미트 독일의 그 다음에 러시아의 프로코피에프 등 이런 작곡가들이 1920년 경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20세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전주의적 음색과 그런 형식과 이런 걸 다시 지향하는 네, 신고전주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옛 음악의 기법을 그대로 또 그런 형식들, 그런 양상들을 분명히 취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란 어떤 양식을 스타일을 새롭게 뭔가 추구했다기보다는 20세기를 맞이해서 모더니즘으로 극대화되는 이러한 20세기 현대 음악에 있어서 새로운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양식의 추구보다는 어떠한 태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20세기 음악의 정말 대가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를 보겠어요. 1971년에 타계했으니까 상당히 20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작곡가인데 스트라빈스키는 뭐니 해도 초기에 무용음악을 많이 썼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바로 인연이 돼서 그의 제자가 되었죠.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아들과 또 이렇게 친분이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임을 알고 이제 갔지만 또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적인 낭만주의 체계의 그런 이제 그걸 다 기본으로 밟고 있으면서 현대 음악이 태동됐다고 했죠. 그것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양 문화권의 선율도 사용하게 되었고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스트라빈스키의 그 발레 음악인 무용 음악인 불세라는 것이 당시에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음악 감독이자 모든 안무가 또 총체적인 그 주도했던 현대 음악을 주도했던 러시아의 디아길레프라는 사람이 작품을 위촉하게 되어서 불세를 짓게 되었고 상당히 청중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대단한 작곡가예요. 그의 재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고 음색이라든가 오케스트레이션, 짜임새 등이 다 고스란히 그 스트라빈스키의 장점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불세에서 그는 대비적인 음색을 썼습니다. 또 춤곡 그러면 페트루슈카 이거는 러시아의 특유의 인형도 있고요. 그 페트루슈카가 러시안적인 발상인데 이런 그 러시아의 민속 음악을 사용해서 민족적 색채가 짙게 묻어나는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20세기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인 그 스트라빈스키는 봄의 제전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봄의 제전은 그 음악의 소재는 스토리는 풍년을 기원하는 어떤 이교도적인 그런 그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서 젊은 여인이 막 춤을 추고 제물로 바쳐지고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음악 자체는 상당히 이전까지와는 들어보지 못했던 현대 음악인데 그리고 그것을 춤도 굉장히 모던 음악에 입혀서 이제 불세를 비롯해서 봄의 제전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것으로 이제까지의 그 고정관념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탈피가 되고 획기적인 시도를 거두어서 많은 작곡가들에게 이 그 라 사크레드 프렌땅이라는 봄의 제전 이것이 많은 작곡가들에게 매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세기 한 작법으로서 네, 스트라빈스키에서 자 스트라빈스키는 영화로도 그 소재가 됐고요. 거기서도 많은 그의 음악이 소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정말 근대 음악가라면 스트라빈스키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트라빈스키와 발레 음악, 봄의 제전.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로 봄의 제전이에요. 그 20세기적인 근대 무용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음악도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씀으로써 사실 초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듣기에 좀 예전과 같지 않다, 평범치 않다. 그래서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랬지만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너무나 새롭고 획기적인 한 단면을 열었다. 자, 아까 이교도 문화 또 사람을 바치는 이런 제사, 제전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 무용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이 봄의 제전이라는 음악이 히트를 쳤습니다. 봄의 제전을 위한 스트라빈스키 자신의 스케치. 벌써 이게 무용 음악이니까 그것을 구상하면서 이렇게 작곡을 했겠죠. 자, 이런 이거는 또 다른 정말 유명한 화가 마티스 작품 같은데요.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영어로 하면 The Light of Spring, Sacred Pren땅은 불어고요. 봄의 제전. 여러분이 그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에 나왔던 The Firebird, 불새의 의상입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화려하게 그렸고 러시안의 그 색채, 민속적인 이런 의상, 민족적 격식, 음악 이런 모든 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봄의 제전은 초연 당시에는 이렇게 대소동을 거치고 청중들이 야유를 부었지만 1년 후에는 걸작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교도의 무용이니까 뭔가 원시적인 그런 리듬의 변화, 타악기의 음향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씀으로써 우리가 원시주의 그러면 더 프리미티비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원시주의적인 경향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스트라빈스키의 이런 모더니즘 속에서 이제 신고전주의 음악도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네오클래시시즘. 자, 그의 음악 속에 나타나는 아까 불새, 뭐 봄의 제정 그거는 현대 음악이긴 하지만 러시아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을 기반으로 했다면 신고전주의가 스트라빈스키에는 어떻게 드러났나? 자, 병사 이야기라는 무용극에서 굉장히 신고전주의적 경향을 보인 거죠. 1918년 작품인데 여기서 무용가, 또 왈츠, 탱고, 레그타임 등 서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것들이 다 나오면서도 어떻게 신고전주의적인 그 모습을 띄었는가. 참 그것이 새로운 양상이었습니다. 풀치넬라, 웨디푸스 왕 이런 작품들, 또 교회 음악으로서는 시편 교향곡, 이 오케스트라인데 제목이 시편 교향곡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가사로 했기 때문에 교향곡을 썼는데 이것도 매우 유명한 작품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가 20세기에 유행하던 모든 주요 기법은 다 썼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2음 기법은 안 쓰고 고집을 하다가 1952년 이후부터는 그것까지도 이제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스트라빈스키가 음열 음악을 수용했습니다. 그는 안톤 베베른에게 영향을 받은 거고, 나름대로 이 스트라빈스키도 굉장히 비상하게 아주 머리가 좋거든요. 정말 똑똑하게 12음 체계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습득을 해서 발전시키고 그렇게 그 음악에 덧입힌 거죠. 그래서 스트라빈스키는 사실 신고전주의, 또 12음 기법, 또 민족주의 여러 가지를 혼합함으로써 스트라빈스키 특유의 고유한 그 20세기 음악 언어를 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음악 양식의 다양성이 참 중요한 겁니다. 참 가장 20세기 작곡가 중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 특유의 그의 음열 음악, 모든 장르의 음악을 가리지 않고 섭렵을 했다. 대단한 실력자죠. 조성과 무조성, 원시적 아름다움과 극도의 세련미, 과거와 미래, 정말 전통과 그리고 전위 예술 사이를 아주 앞서가는 20세기 근대 그런 예술 사이를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러한 모든 상반된 개념들을 다 어우러지게 추구했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작곡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벨라 바르톡, 헝가리안인데요. 헝가리 그 민요에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바르톡의 특이한 점은 자기가 일일이 다 계속 자기 몸을 뛰면서 현장을 직접 그 여러 가지 소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을 뛰어다닌 벨라 바르톡의 노력만큼 그는 헝가리 민속음악, 민요의 선율 이런 거를 채집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르톡의 특유의 그 음악적 특징이라고 하면은 선율에 있어서 장조, 단조 이렇게 장단 음계를 회피하고 오히려 오도 음계, 온음계 그리고 유럽의 민속적 음계, 또 사음 음계, 아라비안 음계까지 써서 민속주의적 냄새를 많이 풍겼고, 이교도, 그러니까 이교도가 아니라 이국적인 그런 스타일을 많이 포함을 시켰는데, 바르톡도 자기의 나중 그 후기 작품에는 12음 기법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조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특유의 기법을 개발한 20세기 작곡가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스트라빈스키에 이어서 바르톡도 조성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삽입을 했고, 이제 톤 클러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팔꿈치로 건반을 때린다든지 음이 뭉치 나오는 겁니다. 뭐 한 음이나 여러 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는 톤 클러스터, 음 뭉치를 많은 현대 작곡가들은 공통적으로 쓰는데, 특히 바르톡이 선구자적으로 이런 기법을 썼고요. 또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고, 많이 뭐 현대 음악의 특징이겠죠. 또 리듬에 큰 비중을 둬서 굉장히 아까 원시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스트라빈스키도 그것을 추구했지만 바르톡도 프리미티비즘, 원시주의를 써서 리듬이 굉장히 활기차고 원시주의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잦은 박자 변화를 일으켜요. 자, 바르톡의 모습을 좀 보세요. 자, 바르톡이 헝가리의 국민 음악가가 될 정도로 상당히 헝가리의 자존심이자 참 자랑인데, 그가 직접 민속음악 채집을 하면서 다닌 그 현장 음악을 추구했던 흔적들이 그의 샌다를 보십시오. 이렇게 닳도록 모든 헝가리 주변의 그
지방을 다니면서 민속음악, 그 민요들을 채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채집,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테이프들을 넣는 테이프통, 그 다음에 메트로놈, 그 다음에 이거는 탬버린인지 뭐 하여튼 리듬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썼다는 거. 자, 우리가 바르톡에서 잊지 말아야 할 작품 중에 하나는 미크로코스모스라는 이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게 작품 이름인데 바르톡이 아까 리듬 사용해서 있어서 특이하다고 그랬는데 독특한 리듬을 많이 사용한 흔적을 볼 수 있고 이거는 피아노 곡이에요. 단계적인 피아노 연습곡이에요. 아주 좀 초보 수준부터 고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해서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미크로코스모스가 좋습니다. 자, 그런 작품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바르톡도 역시 신고전주의를 지향했는데 그의 그 고전에 나왔던 모든 기법이라든가 형식 등을 악기 편성과 여러 가지 기법에 맞춰 20세기 음악어법으로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고전주의 장르를 또 많이 취해서 그의 현악 사중주라든가 그런 것들 속에서도 이제 그런 고전 시대에 썼던 그 장르들을 많이 취해서 자기 음악을 표현했고 예를 들어 관현악을 위한 콘체르토 이런 것들에서 대위법까지 보여줬고 또 뭐니 해도 바르톡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현과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Music for Strings, Percussion and Celesta 1936년 작품인데 여러분 첼레스타가 뭔지 궁금하죠? 첼로인가?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첼레스타는 일종의 건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빛깔이 소리의 빛깔이 아주 오묘해요. 이게 꼭 소리가 챈발로 소리 같기도 하고 실로폰 소리도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데 뭐 그 유명한 해리포터 이런 데도 가끔씩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비유하기를 첼레스타 소리는 천상의 천사들의 소리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찰랑찰랑찰랑하는 그런 자 그것과 그 다음에 현악기와 그 다음에 타악기를 같이 다 융합해서 한 무대에 올린 아주 독특하면서도 특유한 바르톡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힌데미트도 이렇게 변화하는 근대 사람이지만 모더니즘의 경향을 취했다기보다는 이 사람 상당히 그 고수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도 신고전주의를 많이 고수했어요. 63년에 죽었지만 자, 작곡가이자 이론가고요. 청중들이 쉽게 음악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을 원했어요. 애매모호하고 난해한 그런 12온 기법이라든가 현대 음악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았지만 굉장히 미적 기능이 상실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음악적 의사소통을 원했다는 거죠. 실용음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어떤 형태로든 조성을 취함. 무조성이나 그렇게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작품들이 있고 그 힌데미트는 게브라우스 무직, 그 실용음악.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실용음악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음악.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기능주의적인 음악. 그러면 애매모호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음악. 그래서 음악이 고립성을 띠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회 각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었고요.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힌데미트는 12온 모드를 사용하면서도 언제나 중심음이 있기 때문에 조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더욱더 엄격한 질서를 유지하다가 점차 부드럽게 낭만주의형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그 음악 형식을 바로크 시대 유행했던 형식을 다 썼다. 그래서 소나타 형식을 비롯하여 힌데미트 소나타 유명하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쓰니까 이제 신고전주의적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의 작품 로두스 토날리스 이것도 대위법의 기량을 뛰어나게 해서 신고전주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밖에 이 역량에서 또 작곡가들은 라벨. 자, 우리가 라벨 그러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연도도 그러고 드뷔시와 같이 살았던 그런 연도기 때문에 그냥 인상주의라고 드뷔시 라벨 인상주의지 하고만 기억하기 쉬운데 드뷔시와의 공통점으로서는 인상주의적 모습이 있지만 그와의 차이점은 라벨은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의 뚜렷한 형식과 선을 추구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자의 어떤 대표적 주자로
우리가 라벨을 말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드뷔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자, 독특한 울림이라던가 음색이라던가 이런 거는 음향적인 면에서 드뷔시와 비슷한 그 인상주의적 요소를 띠지만 정반대 입장을 띠는 것은 그는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했다.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추구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를 다 신고전주의와 인상주의를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있었지만 라벨은 확실히 신고전주의 쪽이에요. 더 특히 소나티네 같은 이런 피아노 작품들 말 자체로도 벌써 소나타에서 따온 그 음악처럼 고전주의적 형식을 지향했죠. 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라벨의 춤음악 볼레로 네, 이런 것을 봐도 리듬에 끊임없이 똑같은 리듬이 흐르면서 역동적이고 시종일관 반복되는 그 선율과 리듬에서 탁월한 그 라벨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죠. 또 무소르스키에서 우리가 배웠던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그 유명한 곡을 편곡을 했는데 오케스트라 곡으로 라벨의 관현악법이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사실 무소르스키보다 그 피아노 곡보다 원래 오리지널 곡보다 이게 더 유명해질 정도로 라벨은 관현악법에서도 탁월했다. 또한 예술 가곡의 대가였다. 네, 너무 중요한 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라벨은 본인이 굉장히 대단한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노 악기의 기법에 따라 그 라벨의 피아노 곡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신고전주의가 있기 때문에 형식이라던가 라인이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도 음향은 매우 화려한 것을 추구했다. 네, 그래서 참 아름답죠. 그 피아노 문헌 중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또 그의 곡들이 여러 개가 있죠. 물의 희롱, 죽은 왕녀리와 파반느, 그 다음에 거울, 이런 것들, 라발스 같은 것들, 중요한 것들.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도 이전까지 우리가 낭만 음악까지 느꼈던 그런 또 피아노 협주곡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렇다고 현대적인 협주곡과도 아니고 라벨의 독특한 그런 영역이 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라벨도 프랑스 사람이지만 프랑스 6인조가 또 20세기 전반에 활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레식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 누구누구가 있는지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에릭 사티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의 영향을 받아 이제 러시아 5인조와 비견돼서 프랑스 6인조 이렇게 러시아 5인조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이 사람들은 6인조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음악사에서 나누죠. 오네게르, 미오, 뿔랑, 오릭, 그다음에 타유페르, 뒤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인조는 지향했던 것이 안티 로맨티시즘, 그러니까 반낭만주의입니다. 그리고 안티 임프레셔니즘, 반인상주의고요. 누구나 들었을 때 명확해야 되고 뚜렷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적인 경향이죠. 또 로맨티시즘도 지향하지 않고. 자, 이들이 귀감으로 삼았던 작곡가가 아까 말했듯이 에릭 사티예요. 사티는 가구 음악이라고 그래서 어디서든 편안하게 흐르는 정말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심각해지거나 이러지 않고 어느 누구나가 마치 가구가 그냥 집에 편안히 있듯 즐길 수 있는 그 사티의 짐노페디 같은 피아노곡 굉장히 모든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상주의 애매모호함과 낭만주의의 과장된 표현을 다 배척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청중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명료하고 짜임새 있는 작품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지성인들이 다 모였을 때 피카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했고 유명한 예술가들끼리 그랬는데 그때 장 꼭토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자, 장 꼭토가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중심을 지키면서 음악가, 미술가들과 이렇게 교류를 했고 장 꼭토가 꼭 끼어드는데 자,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6인조도 서로 친했는데 6인조 자체가 오래가지는 못했고 오네게르, 미오, 뿔랑만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보면요. 20세기에 또 대단한 작곡가로서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림스키-코르사코프에게서 음악의 그 전반적인 걸 배웠고 이 사람이 지향했던 것도 역시 신고전주의입니다. 벌써 이름이 클래시컬 심포니, 고전 교향곡이라는 걸 썼는데 고전주의 교향곡 형식을 그대로 따오면서 20세기 기법을 함께 쓴 접목시킨 곡으로 전통 사악장을 지켰고 소나타 형식이고
악기 편성조차도 고전 시대와 동일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 음악 자체는 상당히 그 특유한 프로코피에프의 음색과 그 모든 게 나타나 있죠. 그 외에도 피터와 늑대 이거 많이 공연하잖아요. 어린이날 같은 때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조성에서 탈피하지 않고 조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주제 발전 방식도 고전주의 양식을 택했다. 근데 프로코피에프 때 러시아가 사회주의고 스탈린 그 정책에 의해서 모든 예술가들은 정부의 검열을 받고 정부의 주도하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았죠. 그래서 프로코피에프도 결국 이제 망명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러시안 작곡가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치게 돼요. 자, 요약을 해보면 새로운 양식의 조성음악을 추구한 것은 조성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음악과는 다른 것을 나타내고자 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법 그리고 사마음 중심의 그런 기능주의적 화성에서 벗어나서 청중에게 신선하게 들리는 음악을 작곡했고 이 중에서도 민족주의를 버리지 않아서 자국의 민속 선율을 바로톡 같은 사람들 많이 썼죠. 전통적인 리듬 체계에도 변형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신고전주의에 해당되는 중요 20세기 작곡가들로서는 스트라빈스키, 바르톡, 힌데미트, 라벨, 프로코피에프 등이 어떤 그 새로운 조성 음악을 시도한 그 접목시키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보지 않았던 우리 이 작곡가들의 사진을 좀 보고 지나가죠. 라벨 그리고 프로코피에프. 자, 항상 저는 생각에 프로코피에프하고 또 이 아까 나왔던 누구예요? 스트라빈스키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러시아 작곡가라 그런지 라벨은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또 소련의 또 라흐마니노프하고도 좀 라흐마니노프 사진 제가 따로 준비 안 했지만 좀 양상이 비슷해요. 네, 그렇게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같은 러시아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럼 이후의 음악은 어땠는가? 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정말 근대로 이제 많이 접근을 했죠. 어떤 음악의 흐름이었는가? 이제까지 나온 모든 사조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무조성주의, 토널 뮤직, 그 다음에 12음 기법, 스리얼리즘 음악, 그리고 신고전주의 예,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양상이 나왔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피폐한 이런 정신세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시도했을까? 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반항하는 그런 인간성들이었죠.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죠. 너무나 이 전쟁의 그 처참한 황폐함과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망명을 하고 예술가, 문화가 다 이식될 정도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아무래도 미국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모여 있게 되다 보니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히트를 쳐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전쟁 이후에 이제 다시 복구하려는 그런 문화재단 각국마다 다 사업이 활발했는데 특히 신음악을 위한 다름슈타트 국제학예 광장 이거는 20세기 후반에 음악 발달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0세기 음악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작곡가들의 작품이 계속해서 그래도 발표가 됐던 거고 네, 끊기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많은 망명 예술가들 때문에 이제 20세기에 미국이 음악으로서 음악 그 나라로서 우뚝 중심에 서게 되고 사실 미국은 전통적인 자신만의 어떤 그런 곡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음악 세계는 이들이 모여서 이런 이제 모습을 띠게 되죠. 더군다나 지금 또 설명을 해드릴 아방가르드 음악의 중심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악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방가르드는 전위 예술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이제 모든 걸 부정하고 이런 히피 문화들 더 이상 기존 질서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고 다 이렇게 속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전쟁, 인간의 이기적인 것들, 극도의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 속에 남은 거는 인간의 허무감,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다 거부하고 거꾸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문화적 예술은 이제 마음대로 정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괴할 정도의 그런 아방가르드 음악이 오히려 이제는 뉴욕을 중심으로 펼쳐져서 유럽에 그것이 넘어가서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화살표가 바뀌었죠. 유럽 문화가 이식이 됐던 것이 뉴욕 중심 악파로 해서 오히려 아방가르드적인 현대 가장 선구자적인 것은 유럽으로 이제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나왔던 게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20세기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근대주의는 많은 음악의 사조들이 아주 짬뽕이 된 아주 팽창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 70년대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이전에는 총열주의, 우연성 음악, 구체 음악, 전자음악, 음색 음악, 미니멀 음악. 그 이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동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음열음악과 총열음악은 무엇일까? 베벨은 음열음악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그 다음에 그런 시리얼리즘, 그 열의 개념을 더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적용시켜서 총열음악이라는 이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미국에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자, 메시앙, 올리비어 메시앙,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프랑스 대작곡가인데, 자, 메시앙과 총열 음악의 태동. 메시앙은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세상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 같은 이런 곡을 썼죠. 자,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 20개의 눈동자. 이거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걸작으로 피아노 곡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음향을 새롭게 하려는, 특히 새소리를 직접 채집하고 다니면서 그것과 유사한 것을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뽑아본 거고, 올리비앙 메시앙의 이 모습을 좀 보시면은 숲속에서 새소리 채집하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신을 향한, 아까 제목도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한 카톨릭 주의자로서 굉장히 그것이 안에서 발생이 돼서 음악의 근본 사상을 이뤘죠. 자, 굉장히 리듬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음가의 반음계, 음가의 반음계라는 이런 명제하에 굉장히 구체화했고 리듬을 최소 단위로 쪼개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피에르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메시앙의 제자로서 또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는데 피에르 블레이즈, 그다음에 슈토크하우젠 이렇게 총열주의가 메시앙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법의 토대가 이제 흐르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초근대주의적인 그 2차 대전 이후의 음악 세계를 뭐 자세히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흐름을 느끼고 이런 작곡가들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블레즈와 슈테크하우젠의 총열음악. 블레즈는 총열음악을 구체화했고 그 다름슈타트 국제하게 거기에서 총열음악을 리드한 사람이 바로 피에르 블레즈예요. 자, 블레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작년이군요. 작년에 대해 타계를 하셨는데 늦은 나이까지 정말 늙어서도 계속 현대음악을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걸 제가 많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구조라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음열을 어떻게 매개화시켜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분화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12음에서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의 그 수평과 수직 관계 있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엄격히 통제된 블레즈의 총열주의 경향은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20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왔던 존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 찬스 뮤직 그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요. 슈토크하우젠 이런 작품들이 있고, 자, 제2 비엔나 악파의 전묘주의를 넘어서서 아주 응축되고 농축된 그런 간결한 그러한 음들을 가지고 또 리듬들을 함께 묶어서 열의 개념을 확장하여 그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블레즈, 그다음에 슈토크하우젠 이렇게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고 음열 음악의 확산. 자, 이런 사람은 거의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을 텐데 베빗이라는 미국 작곡가, 그다음에 크세넷, 노노. 자, 굉장히 총열음악, 음열음악을 확산시킨 그런
작곡가들이죠. 20세기 전반 신고전주를 대표한 스트라빈스키도 모든 경향을 다 취했다고 했잖아요. 12음 음열에서 넘어서서 음열 음악을 작곡하고 총열 음악에도 관심을 보였나 봅니다. 자, 새로운 음향의 추구. 이들이 보이고자 한 것은 음향이에요. 어떤 음향이 가장 한계 없이 정말 넘어서서 무언가를 더 보일 수 있나. 자, 루솔로라는 사람은 테이프, 레코더로 그 전자음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날에도 전자음악이 쾰른을 중심으로 굉장히 가속화돼서 나왔고, 이제 구체음악이 제가 아마 처음 시간에 20세기 들어서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든 소리들을 다 녹음한 그런 테이프를 다시 재편집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서 구체음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뉴욕 악파로서는 존 케이지, 그 다음에 펠트만, 튜더, 브라운 같은 사람들이 테이프 음악을 주도했고, 이제 여기서 또 다양화돼서 케이지는 우연성 음악이 나오게 된 거죠. 전자음악, 뭐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전자음악의 성과는 템포가 자꾸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음의 분리로 얻어지는 음향들을 다 해체하고 막 스피커의 다양화, 막 여기저기 다 스피커를 배치시켜서 공간성까지도 생각을 한 그런 음악으로 전자음악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컴퓨터 음악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꼭 또 알아야 될 조르주 리게티라는 헝가리 또 대표 작곡가가 있어요. 근데 2006년에 2000년도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아주 최근까지 계셨던 분인데 사인파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인파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하나의 음파예요. 인공적 소리를 만들어서 결합시키게 된 건데 순수 전자음악의 성공적인 것을 시도하려고 제목이, 작품 이름이 분절법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리게트는 너무나 훌륭한 그 헝가리아 작곡가고 가장 근대 작품으로서 굉장히 좀 학구적인 그런 모습을 띈 천재라고 할 수 있죠. 슈토크하우젠. 자, 음색 작곡에서 리게티가 굉장히 발휘를 했습니다. 펜데레츠키라는 사람과 함께. 톤 클러스터, 여러 음들이 밀집되어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리게티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서방 세계로 탈출을 했고 그런 정치적인 압박에 실어서 총열 음악을 초반에는 굉장히 분석을 하다가 나중에 음색의 변화만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굉장히 구체화했고, 아파리스용 같은 거, 아트모스페레, 자, 이런 게 다 음색과 관계된 것인데, 이런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선율과 리듬의 진행이 감지되지 않는 그냥 정말 분위기 자체로, 아트모스페레, 이게 분위기잖아요. 음색만으로, 음향도 아니고 음색만으로 그 빛깔이 음의 그 진동파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네, 굉장히 대단한 작품입니다. 자, 리게티 모습을 좀 보시죠. 이렇게 메트로놈을 다 다른 템포대로 한 공간에 밀집시켜 놓고 그 소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정말 음색을 보는 거죠. 네, 시간과 이런 걸 떠나서 어떠한 거대한 소리가 되는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고, 그의 또 대표적인 제자가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근대 작곡, 20세기 작곡가 진은숙이라는 분이에요. 뭐 서울시향에서 아주 공식적인 그런 작곡가이기도 했죠. 거기에 같이 정명훈 씨랑 작업을 했죠. 진은숙 씨가 바로 리게티의 수제자고, 굉장히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오페라인데 지금 진은숙 씨는 정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또 시간이 많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만 또 너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경향과 이런 작곡가들 중심과 작품들로만 지금 살짝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작곡가 펜데레츠키는 한국도 한 2번 방문했는데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히로시마 희생자들을 위한 애가, 이거를 아주 잘 작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분이 음색 그 작곡에 대한 또 대표자라는 거죠. 리게티와 더불어. 그다음에 뭐 그래픽 기법법,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윤이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그 앞서간 또 한국의 대표적 작곡가고 굉장히 도교 사상과 연관지어져서 윤희상도 굉장한 그 작품 활동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독일에서 유럽에서 활동을 했던 또 한국의 작곡가입니다. 네. 이 작품은 이 사진은 윤희상과 백남준이에요. 이제 백남준 여러분 비디오 아트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던 백남준 아시죠? 자, 제가 여기는 스트라빈스키고 앉아 있는 사람은 윤희상이 들어가 있네요. 윤희상이 이제 독일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때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음악도들과 얘기를 나누는 장면. 제가 왜 이런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냐면 이제 음악사를 이제 현대까지 넘어오는 이 수업을 마치면서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음악사의 흐름 가운데 정말 근대의 빛을 비추는 대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윤희상이 또 지금 보니까 2017년 이게 윤희상이요. 아마 이게 탄생 연도가 1917년이잖아요. 탄생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이제 통영 같은 데서 윤희상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포스터 나온 걸 보니까. 자, 아시아 음악에는 단지 순간, 즉 다양하게 조형된 음악적, 음향적 현상들이 존재하며 그는 음악의 생명입니다. 말하자면 지속에 대한 관계가 더욱 중요시 된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자신의 음악 철학을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작곡가였죠. 자, 아방가르드 음악, 이건 꼭 또 말하고 지나가야죠. 20세기의 한 흐름이니까. 아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서 뉴욕 악파가 이것을 유럽으로 오히려 역수출됐다고 했는데 아방가르드라는 그 말은 이제 전위 예술인데 한마디로 말 자체 그 단어는요. 군대에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전위 부대를 지칭하는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아방가르드. 자, 그래서 일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예술이에요. 노멀하고 보통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전통과는 단절이 된. 그래서 이제 존 케이지, 20세기 존 케이지가 나오거든요. 뉴욕 악파로서 미국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시도한 거죠. 미국 사회도 굉장히 이거 놀랬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역사관, 모든 음악관, 역사관을 다 배제하고 정말 전위 음악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경제 대공황, 그리고 이제 히피 문화들, 막 일상적이고 기존의 질서를 다 거부하고자 하는 반문화운동. 기존에 나왔던 그 기성세대의 문화를 거부한다, 싫다, 반문화운동으로 나온 거죠. 이런 배경들로 이제 아방가르드 음악이 쏟아지게 된 거죠. 존 케이지 1992년에 죽었고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술의 목적이 일상적 삶과는 달라야 된다. 예술은 일상적 삶과 예술이 달라야 된다기보다 그 구분을 흐리게 하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그거를 예술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전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음에 대한 관심. 그래서 독일의 플럭서스 그룹이라고 해요. 독일의 또 전위 예술가들은 그 그룹과 굉장히 교감을 이루면서 계속 실험을 했죠. 매일의 일상에서 음악적 재료를 구해서 그가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조작된 피아노라는 말인데 그 피아노 아래 다 뚜껑을 뜯어내고 피아노 그 줄 안에 뭐 고무라던가 나침반, 뭐 나사못, 종이, 나무 조각 이런 걸 다 삽입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뭐니 해도 아방가르드의 가장 시초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제목인데 1951년. 이거는 연주자가 그냥 초시계를 하나 가지고 나와요. 시계를 가지고 나와서 악보를 펼치고 피아노 앞에다가 시계를 놓고 정확히 4분 33초가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작품이라는 거죠. 즉 그 4분 33초 그 시점에 발생되는 뭐 연주장에서의 소리, 기침 소리, 사람들의 야유 소리, 어떤 소음까지도 다 우연하게 다 나오는 그런 것들, 그것을 이제 예술로 표방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아방가르드 음악이고 이런 창작 의도를 이제 우리는 허무주의, 다다이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4분 33초가 바로 존 케이지의 작품이고
이제 아방가르드 음악의 어떤 시초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자, 존 케이지 모습을 좀 보세요. 자, 프리페어드 피아노 아까 말씀드렸죠. 다 뜯어내고 자, 조각 다 심은 미니멀 아트로 이거는 1960년대 후반에 나오게 되고 해프닝 음악이라고 돼요. 우연성 음악. 해프닝과 플럭서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제 백남준 씨가 또 이걸 했고 백남준 씨가 너무 친했어요. 이 존 케이지와. 존 케이지를 거의 자기 스승이라고 여기게 됐고 백남준도 대단한 천재인데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서 존 케이지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공연도 하고 전위예술가로서 그렇게 초반에는 보내다가 이제 거기서 자기만의 독특한 비디오 아트라는 거를 개발하게 되죠. 백남준. 행위예술.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가 온몸에 물감을 묻히고 쫙 기어다녀요. 바닥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막 여러 가지가 그려지겠죠. 그것도 예술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존 케이지랑 같이 들어가서 양복에 넥타이를 가위로 자르고 머리에다가 막 샴푸를 붓고 네, 이런 전위예술들. 백남준, 피아노를 위한 에튜드, 그 다음에 비디오 아트로 길에 끌리는 바이올린, 음악 전람회.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예술의 탈장르화. 예술이 더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술이 아니라 장르화 시키지 말자. 해체하자. 예술을 해체하자. 문화를 해체하자. 경계를 허물자. 우연성 음악은 말 그대로 찬스 뮤직입니다. 우연히 항상 그 4분 33초 음악도 항상 다를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했든지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연성 음악이라는 것이 나오고 케이지는 또 동양 사상에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동양의 뭐 12지 이런 주역 있죠. 점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우연성 음악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무작위가 작위다. 즉 그냥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우연히 발생된 것들이 바로 그것이 사실은 계획이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알레아 음악이라고도 합니다. 자, 케이지와 백남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죠. 백남준은 세계가 인정한 한국이 정말 자랑하는 천재이자 비디오 아트의 혁신자이자 대단한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디오 아트로 이루어진 침대, 그다음에 로봇, 비디오 로봇. 백남준의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최근에 감명을 받았어요. 네, 백남준을 다시 알게 됐는데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넥타이를 끊고 머리에 샴푸를 붓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유명한 건데 당시 유명한 첼리스트 저 여인과 공연을 했는데 자 여기 가슴에 TV가 붙어 있죠. 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백남준 자신이 첼로가 됐어요. 인간 첼로. 자 첼로로만 이루어진 비디오로만 이루어진 말. 케이지가 한국에 왔을 때 종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치는 이러한 모습들. 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보시고 지나가세요. 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필연성이 배제된 순수한 우연음악. 매번 새로운 작품. 자, 그래서 블레즈와 슈테크하우전이 도입한 우연성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완전히 벗어난 변형 가능한 형식, 열린 형식으로 나타났어요. 케이지와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우연성 음악 안에서도 또 다른 노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슈토카우젠과 블레즈는 또 케이지와는 다른 우연성 음악을 추구했군요. 자, 미니멀 음악은 그 이후에 이제 또 나왔는데 이거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미니멀리즘 아시죠? 한국에도 꼭 음악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계속 작은 것을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필립 글래스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합니다. 미국인인데요. 어쨌든 최극단의 그 우연성 음악을 비롯한 가장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다 태동이 되고 그렇게 발전을 했다. 2차 대전 이후에. 네. 그런 모습들. 필립 글래스라는 사람은 아직도 생존해 있으면서 많은 작품을 쓰고 한국에도 그때 한번 왔다 그래요. 여기 나온 미니멀 음악의 창작 아이디어를 음악 극으로 한 사막 구성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5시간 동안 하는 음악극. 아직도 음악극이 있네? 네, 우연성 음악이 있는 시대에 신기하죠. 호기심이 나죠. 해변의 아인슈타인, 뭐 대단한 미니멀리즘 음악으로서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재작년으로 기억을 해요. 2015년 그때 와서 공연을 했던 걸로 15년인가 16년 제가 기사를 봤어요. 자, 60년대 후반에 시작된 미니멀리즘은 클래식의 이단화였으나 사라지지 않고 그 경향이 계속되고 고급 음악과 저급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총열 음악이 등장하고 블레즈와 슈토크하우젠을 중심으로 했고요. 존 케이지, 미국의 뉴욕 악파인 존 케이지는 우연성 음악에 대한 영향으로 알레아 음악을 등장시켰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레아 음악, 우연성 음악. 자, 새로운 음색을 추구하는 작곡가들, 음색에 이제 그 문제가 나오게 된 건데, 음색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등장과 전자음악, 그 다음에 뭐 전통에서 벗어난 그런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음색 작곡으로 이제 흐름이 연결됐고,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이어져서 존 케이지를 중심으로 우연성 음악, 미니멀 음악, 행위 예술 등이 제시됐고, 한마디로 경계를 허물고 음악 장르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이런 아방가르드의 경향은 미국에서 건너가서 유럽 음악에서도 독일 플럭스스와 합해져서 음악의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잘 달려오셨고요. 이제 그 서양음악사 2를 다 마칠 시점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것을 찍은 이유는 굉장히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템포가 빠르다 여러분 느끼실 수 있지만, 수업 전에 한번 예습하는 의미로 흐름만이라도 보고 와서 우리 수업에 같이 또 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며 재밌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음악사는 우리가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 또 과거에 흘러갔던 모든 음악 사조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하나도 뭐가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이 음악사에 나타난 모든 사조들이 우리의 음악을, 또 그런 정신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